자, 반가워요. 자, 이번 학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여기 이제 질량 분석기. 저번 시간에 이제 그 뭐냐면 처음 인트로덕션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자, 이 그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그 구동이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섹터 방식이라고 해서 이게 언제 많이 썼던 거냐면 1950년대 양자역학이 처음 이제 그 개발되고 살짝 응용이 돼가지고는 그리고 이제 뭐 아니 양자역학까지는 아니고 양자역학 아니고 그냥 되게 고전역학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 질량 분석 방식인데 요게 이제 1950년대 사용했던 방식이라 요즘은 잘은 안 씁니다만 그래도 학술적으로 그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서 그 여전히 학교에서 가리키고 시험 문제로도 내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평행 전극판을 뒀죠, 그렇죠? 평행 전극판을 둔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떤 질량이 m인데 그 녀석이 전하량이 플러스인 짜잔 양이온을 하나 여기 세팅해 뒀다고 칩시다. 보이세요, 양이온? 그래서 저번 시간 그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하면서 첫 번째 무슨 얘기부터 했었냐면 바로 아이오니제이션 요 방식부터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요? 아이오니제이션. 그래서 이 질량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들을 이오니제이션 해야 되는데 이오니제이션은 그 물질을 무슨 이온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이오니제이션 과정에서는 그 이온을 무슨 이온으로 바꾸는 과정이 이오니제이션이라고 했어요. 바로 양이온화죠. 그래서 그 질량을 구하려고 하는 샘플에다가 뭐를 쏴줘요? 뭐를 쐈어요? 전자총으로 전자를 쏴줬죠. 그래서 어떤 물질에다가 전자를 때려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전자마저 튕겨내버리는, 아시겠어요? 그런 전자총을 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최외각 전자가 튕겨나가면서 걔가 뭐가 된다? 양이온이 되고 그 양이온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걸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는 기술적으로 양이온의 질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양이온이건 원래 정기적으로 중성이었건 질량은 크게 차이가 난다 안 난다? 거의 비슷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유는 전자는 거의 질량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도 뭐 전자 하나 붙어 있을 때하고 큰 차이 없을 거야 라고 해서 그 입자들의 질량을 측정하는 테크닉을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양이온으로 만들어 놓은 놈을 전극판에 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전극판에 전이차를 V라고 하면 요것에 의해서 잘 봐요. 얘는 요렇게 플러스 플러스끼리 청력,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인력이 될 테니까 여기서 어떻게 될 거다? 여기서 슝 하고 가속이 되겠죠? 슝 하고 가속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전기력으로 이 질량을 가진 입자를 가속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QV는 2분의 1 mv 제곱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건 전기 에너지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운동 에너지죠. 그래서 전극판에 의해서 가속이 돼가지고 정지에 있었던 녀석이 슝 하고 가속이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됐죠? 네, 왜? 아, 머시너리는 원래는 그거 뭐냐면 머시너리는 역학이라는 뜻인데 다른 표현으로 쓰면은 수식의 전개 과정을 쓰는 저 표현이에요. 알겠죠? 수식의 전개 과정을 자연과학이나 공학에서 머시너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가 슝 하고 빠져나가는데 여기 어떻게 해놨어요? 조그맣게 군형을 뿅 뚫어놨죠? 그래서 원래는 슝 하고 가속되는 게 단데 여기 군형을 쇽 하고 뚫어놔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슝 하다가 쇽. 알겠죠? 슝 하던 것이 쇽. 민지야, 쇽. 재밌죠? 그래. 그렇지.
그래서 이때 얘가 여기를 뿅 하고 빠져나가게 된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지금 뭐로 가정하고 있어요? 양이온으로 가정하고 있죠. 양이온 입자의 움직임을 뭐라고 하죠? 바로 전류라고 하죠. 맞나요? 두 번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전기적 입자의 움직임은 우리가 전류라고 하죠. 그래서 자유전자가 움직여도 전류지만 이온이 움직이는 것도 전류입니다. 알겠죠? 오!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무슨 현상이 생기죠? 그렇지. 바로 봐. 전자기 유도가 발생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전류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오른손 법칙으로다가 뭐가 만들어지죠? 유도자기장이 만들어지죠. 무슨 말이겠죠? 그럼 그 유도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니까? 바로 봐. 요래 되죠? 그래서 요게 지금 유도자기장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유도자기장과 외부자기장이 서로 연관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그냥 흰색으로 그린 건 이건 그냥 외부자기장이거든요. 근데 그 외부자기장이 외부자기장 여기에 있는 유도자기장이랑 상호작용이 벌어질 텐데 이때 보시다시피 유도자기장 방향하고 외부자기장 방향이 다르면 여기서 상쇄 간섭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외부자기장 방향하고 유도자기장 방향이 같으면 여기선 뭐냐면은 보강 간섭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필드가 여기서는 밀도가 커지고 여기서는 밀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밀해지고 소해지는 거죠. 그러면 항상 밀한 데에서 소한 영역으로 뭐가 발생하게 돼 있죠? 밀한 데에서 소한 영역으로 외력이 작동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짜잔 수직항 방향으로 로렌츠 힘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로렌츠 힘, 그 유명한 QVB. 됐죠? QVB. 오, 이때 B는 뭐겠어요? B는 요거는 외부 자기장 크기고요. 그래서 전하량에다가 움직이는 속력에다가 외부 자기장 크기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로렌츠 힘이죠. 맞나요? 네. 맞죠? 많이 본 적 있죠? 그러면 이때 속도와 외력이 수직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 속도와 외력이 수직할 때, 자, 속도라고 하는 게 얘가 여기서 슝 하다가 쇽하고 빠져나온 거잖아요. 이게 바로 속도의 방향이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필드가 여기는 보강이고 상세인 것이 요 접선 여기에 있는 원래 초기 속도하고 수직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속도 방향하고 이 뭐냐면 만들어지는 로렌츠 폴스가 서로 수직하게 돼 있다고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원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얘가 궤적이 어떻게 된다? 짜잔. 오, 깜짝이야. 준호 왔어요? 그래, 준호. 그래. 준호, 여기 앉아서 책상을 탁 틀면 나옵니다, 공간이. 그래. 준호, 반가워요. 좋았어요. 아니면 저기
제 옆에 앉아. 저 용병 옆에 앉아도 돼요. 아, 준우 편한 데로 앉으시면 돼요. 편한 데로.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자,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뭔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봐. 요 로렌츠 힘이 뭐가 된다? R분의 mv 제곱. 바로 로렌츠 힘이 뭐로 작동하게 되느냐? 구심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m은 입자 질량이고 v는 전자석의 속력이며 r은 뭐냐면 원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요 회전 반경이 되겠네요. 됐죠?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수식 관계가 뭐가 있느냐? 얘 그리고 얘 보이시죠? 저 두 수식을 막 조합해요. 뭐 질량 어디로 보낸 다음에 제곱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제곱해가지고 막 하면은 뭐 여기에 넣고 막 계산할 수 있어. 그래서 열심히 계산을 하면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두 수식을 조합하면 그 유명한 관계 m over q를 어떻게 b제곱 r제곱 2v. 그래서 얘하고 얘를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뭐 물리 시간에 본 적도 있을 테니까 알아서 열심히 해보시고 최종 결과는 요게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네. 그럼 이제 이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이 부분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은 보통 뭘까요? 보통 상수겠죠? 뭐냐면 V라고 하는 게 여기에 가속전압이고 B라고 하는 게 이 기기에 세팅이 되어 있는 외부 자기장의 크기일 테니까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하고 얘는 거의 고정되어 있는 거고, 그럼 결국 누구하고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바로 요놈하고 요놈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M이 뭐죠? 저 이온이라고 하는 입자의 질량이고 Q가 저 이온의 전하량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R이 뭐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회전 반경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거죠. 3. 이온은 보통 Q 값이 얼마예요? 저 이온은 Q가 값이 얼마예요? 1 플러스죠. 맞습니까? 얘를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에서 전자총으로 때려가지고 이오니제이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고요. 네. 그런데 얘를 때려가지고 이온으로 만들 때 거의 99.9% 무슨 이온만 만들어진다고 했죠? 1 플러스 양이온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2 플러스나 3 플러스는 잘 만들어진다, 잘 못 만들어진다? 잘 못 만들어져요. 이유는 바로 가은이가 뭐라 그랬어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전자총으로 때려도 2 플러스 3 플러스는 거의 잘 나타나지 않는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99.9% 뭐가 주로 만들어져? 1 플러스 양이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 수식에서 Q도 뭐가 되는 거예요? Q도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얘도 알려진 값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되느냐? R로부터 질량 M을 알아낼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동되는 방식이 아주 고전적인 섹터 방식의 뭐냐면은 질량 분석기가 되겠습니다. 좋아. 어이, 좋아. 됐다. 됐죠?
자, 그다음. 그래서 이렇게 구동되는 방식이 섹터 방식이다. 자, 다 썼죠? 그다음 두 번째 얘 줄게요. 준다. 흐이샤. 그래서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 기억해 두세요. 이게 희한하게도 이게 되게 물리학적인 건데 다른 물리학적인 부분은 화학에서 잘 안 묻거든요. 저번 시간에 언급했던 뭐 그 톰슨의 음극회전 실험 같은 거 있죠. 그것도 되게 물리학적으로 수식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건데도 그것도 시험에 잘 안 나와. 그다음 그 밀리칸의 기름방울 실험. 그것도 되게 물리학적으로 지니어스한 실험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화학 시험엔 잘 안 나와요. 일단 물리 시험에 나오지. 근데 희한하게도 딱 이거는 화학 시험에도 종종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의 물리적 분석은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쿼드로폴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쿼드로폴 찾았나요? 쿼드로폴. 보이시죠? 쿼드로폴. 자, 얘는 그 말을 한번 좀 쿼드러 유구나. 쿼드러 유. 요건데. 자, 이 어근상 이게 쿼드라는 뜻이 뭐예요? 쿼드. 이게 4. 4개를 땁니다. 4개. 그다음 폴. 이게 어근상 무슨 뜻이에요? 폴. 폴이 뭐냐면 몽댕이. 몽댕이를 폴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몽댕이 잡고 추는 춤을 뭐라고 그래요? 몽댕이 잡고 추는 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거 쉽지 않은데요? 가은아 왜 피하는 거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폴 댄스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말 자체를 보면 쿼드로폴이니까 이게 뭔가 막대기가 4개가 있는 거야. 그지? 막대기 4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동되는 거냐? 이겁니다. 우선 이제 그 뭐냐면 교류 전기장 속 이온의 움직임. 교류 전기장 속 이온의 움직임.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평행 전극판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요렇게 그냥 어떤 양이온이 요 평행 전극판 속을 이렇게 움직일 예정이에요. 보이시죠? 움직일 예정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 평행 전극판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뭐 보통 정해져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 전기장을 뭐로 걸어주자? 교류로 걸어주자. 교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직류 교류 들어본 적 있죠? 네. 직류 교류.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저 전류는 저 돼지 콧구멍에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는 사실 직류의 교류예요. 저 돼지 콧구멍에서 나오는 전류는 직류의 교류예요. 교류죠? 그리고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류는 직류의 교류예요. 여러분 휴대전화 안에 들어내도 배터리가 있잖아요. 얘는 직류로 구동돼요, 교류로 구동돼요? 아니면 건전지는 직류로 구동돼요, 교류로 구동돼요? 리튬 아이온 배터리 직류의 교류예요. 바로 직류 전원입니다. 즉 뭐냐면 화학적 방식 있죠? 화학적 방식으로
자발적인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는 배터리는 전기 에너지는 다 직류입니다. 아시겠어요? 방향 그 변화의 방향이 자발적인 하나의 방향으로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방전 과정에서는 무조건 직류입니다. 어떤 것들이 화학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들은 알겠죠? 그런데 이 돼지 콧구멍에서 나오는 돼지 콧구멍에서 나오는 저 전기 에너지는 화학적으로 만듭니까? 물리적으로 만듭니까? 물리적으로 만들죠. 뭐를 돌려서? 발전기. 터빈을 돌려서. 아시겠어요? 터빈을 돌리는 것까지는 화학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건 1차적으로 터빈이 돌아가는 건 이건 매우 물리적이에요, 화학적이에요? 이건 물리적이잖아요. 물리적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건 무조건 교류가 훨씬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발전소라고 하는 대규모 설비에서 만들어내는 전기 에너지는 항상 교류. 경근 오케이? 경근 오늘도 잘 거죠? 경근 힘내주세요. 알겠죠? 경근 지금 슬퍼요? 표정이 되게 슬퍼 보이는데요? 항상 슬퍼요. 아, 슬퍼요? 알겠습니다. 힘내주시고. 새로운 우리 오빠 이름이? 똥개. 이승원. 이승원. 네. 아, 이승원. 똥개요. 똥개 이승원이 아니라 김민준데요. 승원이요? 승원 반가워요. 네. 왜 이렇게 주변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똥개. 저를 다 질투합니다. 아, 질투해서. 알겠습니다. 좋아요. 승원이 잘생겼군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하여튼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보통은 뭐냐면은 직류 교류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이런 산업적인 전기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교류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극판에다가 교류를 걸면 한 번은 플러스 마이너스다가 나중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뀔 수 있겠죠. 다시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다시 한번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수 있죠. 맞습니까? 네. 이런 상황을 어떤 양이온이 이압 하고 움직여 나간다고 치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어느 한쪽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끌렸다가 다시 되돌아갔다가 또 끌렸다가 되돌아갔다가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요런 왔다 갔다 움직임을 보이게 될 거라는 얘기죠. 자,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쪽인데다가 쪽으로 가는데 인력으로 끌려가는데 갑자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 끌려갔다가 다시 반대로 갔다가 끌려갔다가 반대로 갔다가 무슨 말이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행해야 될 거라는 얘기지. 되십니까? 그러면 이때 쿼드로폴이라고 하는 장치는 자, 얘기 줍니다. 네. 얘기 줄게요. 으쌰 지우자 쑥쑥쑥쑥. 왜? 왜? 내가 자주 쓰는 말이잖아. 네. 승원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좋아. 히압. 지원이 이압. 지원이 어디 갔어요? 지원이 아픈가 봐. 아, 진짜로요? 알겠습니다. 오? 현수 어디 갔어요? 둘이 같이 오지 않나? 문자 해봐요. 현수하고 지원이. 원래 둘이 같이 오는데. 뭔 일이에요? 무슨 일 난 거 아니에요? 모르죠. 그러면 안 되는데. 현수한테 전화해볼까요? 네, 왜 연락 한번 해보세요. 따로 말도 없이 안 온다. 현수 어디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보라고 하세요. 그래요. 네,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한 명 보고 있는데요. 누구지? 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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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놓고 딴짓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 아무 반응이 없는 걸 보면 그러네. 그런가요? 좋습니다. 네. 자, 어쨌건 잘 보이고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류적인 전기장 속에 이온을 넣어두면 지그재그로 움직일 텐데 이 쿼드로폴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실험 장치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자,
한 쌍의 몽댕이가 있어요. 몽뱅이. 이 한 쌍의 몽댕이 속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의 교류가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쌍의 몽댕이가 또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다시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플러스가 교류로 나타나요. 그래서 막대기 4개를 이렇게 딱 세팅을 하고 이제 사실은 앞에 정면에서 보면 요 두 몽댕이와 요 두 몽댕이가 이렇게 딱 수직하게 알겠죠? 수직하게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수직하게 이런 식으로 요 두 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계속 교류가 나타나는 거고 요 두 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계속 교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짜잔 어떤 플러스 입자를 원래는 여기를 관통하여 요렇게 그래서 전기장을 걸지 않았을 때 요 이온이 요 궤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때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막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이온이 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야말로 위아래로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왼쪽 오른쪽으로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게 여기에서 막 복합적으로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안으로 슉 접근을 했다가 이 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위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아주 불규칙적으로 막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질량과 움직임의 관계. 1. 어떻게 되느냐? 가벼울수록 관성이 작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더 크게 이런 말을 쓰는데 swirl이라는 말을 쓰는데 swirl이라는 말 알아요? swirl 움직임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swirling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이게 소용돌이 치듯 이렇게 움직이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swirling이라고 하는데 더 크게 swirling 하다가 가벼우니까 움직임 제어가 쉽겠어요? 움직임 제어가 어렵겠어요? 외부 전기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다가 스월링 하다가 어떤 전극과 들이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어쨌거나 양이온 상태잖아요. 그러면 양이온이 어떤 전극과 충돌한다면 그 전극은 당연히 무슨 극이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극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뭐가 줄줄줄 나와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뭐가 줄줄줄 나와요? 헌이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뭐가 줄줄줄 나와요? 마이너스 극에선 이게 줄줄줄 나오는 게 마이너스 극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말. 자유전자요. 자유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줄줄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극과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전기적으로 중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적으로 중화가 되면 더 이상 전기력을 경험해요? 전기력이 작용하지 못해요? 더 이상 전기력이 작용하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된다? 중화되고 저기에 있는 저 쿼드러 폴
바깥쪽으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전기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빙글빙글 돌다가 어느 순간 뭐 갑자기 여기에서 그냥 툭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워서 전기적으로 중화된 것. 그게 저 쿼드로폴 바깥쪽 영역으로 그냥 툭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움직이다가 어느 마이너스 극에 틱 되면 자유전자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전기력을 못 받으니까 움직이던 관성 그대로 어디론가 툭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마지막까지 이 쿼드로폴을 완전히 다 빠져나온 애들은 결국 가벼운 애들이 빠져나오겠어요? 무거운 애들이 빠져나오겠어요? 무거운 애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쿼드로폴에서는 충분히 무거운 입자만 안정적으로 빠져나오고 디텍터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바깥에 누가 있겠어요? 검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검출기까지 도달하는 애는 가벼운 애가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무거운 애가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무거운 애들이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요 몽대기들에 걸려 있는 교류 자기장의 주파수. 자, 교류 자기장이 바뀌는 주파수가 제각각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상용으로 사용하는 교류 주파수는 주파수가 얼마예요? 60Hz죠. 60Hz. 1초에 60번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뀐다고요. 60Hz의 뜻은 1초 동안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60번 바뀐다고요. 이게 뭐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규격인 거죠. 그래서 터빈을 만드는 규격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통일돼 있을 거고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적으로 만드는 저 주파수는 뭐냐면 이제 교류는 주파수가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이제 실험실에서 기계적으로 만드는 주파수는 내가 그걸 변조할 수 있도록 다 세팅이 돼 있겠죠. 그래서 주파수를 좀 더 빠르게 조금 더 느리게 하면 이 녀석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요. 어떤 경우는 조금만 움직이게 하고 어떤 경우는 많이 움직이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파수를 바꿔주면. 그래서 사실 그럼 예상할 수 있는 건 주파수가 커질수록 많이 움직이게 있어요, 조금씩 움직이게 있어요. 주파수가 커질수록 조금씩 움직이겠죠. 주파수가 작을수록 많이씩 움직이겠죠. 이해하겠어요? 주파수가 크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파수가 작으면 이온이 쭉 움직이다가 마이너스 극쪽으로 충분히 가다가 다 왔는데 갑자기 교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느리게 변하면 얘가 멀리까지 갔다가 다시 또 멀리까지 가고 멀리까지 갔다가.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주파수가 빨리 변해. 바바바바바기 변하면 쭉 진행했다가 마이너스 가려고 했는데 마이너스 다시 바뀌고 또 바뀌고 해서 그 스월링 하는 정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를 조절함에 따라 어떤 녀석이 최종적으로 안정적으로 빠지게 나올지를 결정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포울에 걸려있는 교류자기 중에 주파수와 입자 질량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 드디어 디텍터까지 도달하는 녀석의 질량 범위를 대략 뭐냐면은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입자의 질량을 알아내는 테크닉을 뭐라고 부른다?
쿼드로폴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쿼드로폴이라고 하는 녀석은 대략 1970년대까지 많이 활용하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잘 안 쓰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이렇게 쓰나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썼죠? 썼죠? 자, 고다음 여기 쉰다. 여기 쉰다. 이거 살짝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 쉰다. 여기 쉰다. 자, 짜자자잔. 그 다음 세 번째. 사실 요 구동 방식 한 게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억수로 중요하고. 여기 이제 서울대 입시에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서울대 입시에 나왔던 거예요. 자, 이해 방식은 뭐냐? 그 유명한 토프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토프. 자, 보아하니 완성된 단어는 아닐 것 같고 뭐 줄임말 같죠? 네, 뭐 줄여 쓰는 거냐? 되게 어려운 말 아니고요. Time of Flight입니다. 요 줄임말입니다. Time of Flight. 우리말로 직역하면 낮은 시간. 비행 시간이죠. 이게 사실 요즘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를 한다고 하면 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섹터 방식도 거의 안 쓰고요. 이게 뭐 화학책이나 물리책에 소개만 되지 요즘 섹터 방식 쓰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쿼드로폴도 안 써요. 알겠어요? 요즘 쓴다고 하면 무조건 적어야겠죠? 그래서 실험실마다 그 매스 하는 실험실은 전부 다 적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서울대 입시에서도 저게 나왔고요. 근데 놀라웠게도 굉장히 최첨단 방식인데 그 구동 원리는 더더욱 복잡할까요? 더더욱 단순해졌을까요? 단순해집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뭔가 단순할수록 강력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동 방식이 단순하기 때문에 물리학적 분석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토프를 이해하기 위해 짜자자잔 어떤 연습 문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연습 문제는 서울대 2013 기출입니다. 2013 기출입니다. 2013 기출입니다. 그래서 거기 어디 나와 있냐면 교재 14페이지에 나오죠. 보이시죠? 그래서 교재 14페이지에 연습 문제 11이라고 나오는데 혹시 저번 시간에 1장 못 받은 사람? 저기 승권이 못 받았죠? 또 없다고요? 둘 중에 한 명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줬던 1장. 자, 그래. 나는 채린이 좀 보여줘요. 알겠죠? 아, 있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그냥 같이 보자. 아, 그래요? 알았어요. 싫어. 너랑 같이 보고 싶어. 같이 보자. 싫어. 좀 보여줘요. 알겠죠? 그래요. 그래. 그림만. 그렇지. 그림만. 왜 준우를 위협하는 거예요? 너무 여려요. 그래요? 준호 해병대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요? 자기 체육 대상이야. 좀 떡한 건 알죠? 자기 좀 떡한 건 알죠? 그 친구들한테 친절하게 해야 돼요. 경연 알겠죠? 경연이는 친구들 볼 때 인상 써도 안 되고요. 알겠죠? 친절하게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 친구들 무서워합니다. 안 돼. 그래. 자, 그다음 이거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없어? 하나 남는 거 없어요? 둘이 잠깐 같이 보시고요. 얘네들 그림 좀 보여줘요. 자, 이거 승우 거예요. 승우. 있어요? 저 있는데 그 수업. 안 돼, 빨리 꺼내. 그 승우 봐야죠. 있는데 안 꺼내면 어떡해요? 진짜. 그 자수공이 뭐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자수공 이렇게 써여 있는 태그는 자는 그 자연대, 공은 공대, 수가 뭐였더라? 수가 내가 줄여놓은 말이거든요. 자연대, 공대,
수가 뭐 줄임말이었더라? 수시. 아니 단과대 내가 분석해 놓은 거거든요. 수의대 아닌데? 수의대 아닌데? 뭐 여하튼 이게 옛날에는 공대도 이 시험을 봤어요. 예, 공대도 물리화학을 다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공대가 수학만 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내가 좋았죠. 이때는 공대 애들도 이게 화학 심층을 하니까 그때 막 그 시즌이 되면 수강생이 한 200명 정도 됐었거든요. 200명이요? 예. 대치동에서. 그래서 이제 대치동에서 그래서 이 시기에 내가 1타였죠. 이야. 근데 갑자기 그 입시 정책이 바뀌면서 공대에서 수학만 보게 되면서 요즘은 화학 심층 뭐 1년에 10명 할까 말까 뭐 할까 말까 뭐 예, 왜냐면 요즘은 물리나 화학을 시험에서 잘 안 보죠. 그래서 기가 막히게도 전기공학부도 물리 시험 안 보죠. 수학만. 예, 수학만 보죠. 그래서 수능으로도 서울대 가는 애들이 있는데 수능 치는 애들 중에 생물 원, 지구과학 원 선택하고 전기공학부 가는 애들 있죠. 이거 어떡해요? 예, 현 입시 제도로 가능해요. 그래서 서울대 전기공학부에 입학했는데 쿨롱식을 몰라. 이런 애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생물원, 지구과학 원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현 입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좀 그런데 너무 좀 가슴 아파요. 그래서 화학은 그래 뭐 안 본다고 쳐도 입시에서 물리학이 빠졌다는 건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 뭐 anyway. 그래서 서울대에서 입시에서 물리학과 보는 과 몇 개 있게요? 5개. 화학과는 몇 개 있거든요. 서울 입시에서 화학 시험 보는 데 몇 개가 있어요. 왜냐면 화학과, 화학교육과, 그 다음에 가정대 몇 개, 간호대 몇 개. 요런 데서 이제 화학과를 좀 화학 문제를 봐요. 근데 서울대 전체에서 입시에서 물리학을 보는 과는 2개밖에 없어요. 물리학과, 물리교육과. 지구환경학부 물리. 아, 요즘 보나? 물리화학 생명. 아, 보는구나. 거기 또 보게 되는구나. 그래서 자연대 몇 개과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물리나 화학으로 입시를 잘 안 해서 뭐 하여튼 그러네요. 네, 그래서 화학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물리를 안 보는 건 내 개인적으로 너무 가슴 아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물리학이 잘 된 나라에서 다른 학문들이 잘 크게 돼 있는데 입시에서 물리를 안 본다는 건 내가 봤을 땐 너무 심각한 일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다.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청담동에는 누가 살아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나라 청담동에는 바로 원래 부자들이 살죠. 원래 부자들. 한남동 이런 데가 서울에서 되게 부자 동네거든요. 서울의 한남동, 서울의 뭐 청담동 이런 데는 원래 부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살겠어요? 의사 변호사들이 살겠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럼 평양에도 그런 한남동, 청담동 같은 데가 평양에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평양의 청담동을 뭐라고 불러요? 평양의 청담동을. 평양의 한남동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평양에서 여명거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평양의 여명거리가 우리나라 청담동이나 한남동 같이 최고 부촌이에요. 거긴 누가 살게요? 네, 당연히 그 당 중앙 간부들이 사는데 그런 당 중앙 간부들 말고 어떤 사람들이 살게요? 과학하는 사람. 첫 번째가 독립유공자. 첫 번째 독립유공자. 그래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후손 있죠. 그 사람들이 그 뭐냐면 당 중앙 간부 제외하고 그 뭐냐면 여명거리 1차 그 뭐냐면은 대상이에요. 두 번째가 뭐게요? 두 번째가 상위군인들. 상위군인. 전쟁에서 다친 사람들의 후손들. 바로 북한도 전쟁을 많이 치렀죠. 예를 들면 6.25요. 6.25 우리 입장에서는 침략당한 거지만 쟤들 입장에서는 걔네들 입장에서도 뭐 인민 영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6.25 때 상위군인들. 그 다음에 북한군이 참전한 또 전쟁이 어디예요? 베트남전에 또 참전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또 참전한 몇 개의 전쟁에서 상위군인들이 또 여명거리 2순위예요.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세 번째가 과학자예요. 과학자예요.
그래서 논문 많이 쓴 과학자들 있죠. 세 번째 순위가 바로 그 사람들이 여명거리 세 번째 입주 순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남동 압구정동에 누가 살아요? 원래 부자들, 의사들, 변호사들 거기 사는데 북한 청담동에는 독립유공자, 전쟁 상위군인 과학자들 우선 배치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우리나라와 북한의 차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도 교육열 높을까요? 낮을까요? 북한 교육열은요 우리나라 곱하기 10 하시면 됩니다. 예? 뒤에 총내 두고 네. 왜겠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북한은 교육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교육열이 우리나라 곱하기 10이에요. 그래서 북한 학생들은 실력이 좋다 나보다? 북한 학생들 실력 존나이 좋습니다. 존나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곱하기 10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그 뭐냐면 과학고 다니고 있잖아요. 성적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적 떨어지면 그냥 좀 불쾌한 소리 듣고 말죠. 엄마가 한 소리, 뭐 선생님이 한 소리 하고 말잖아요. 근데 북한은 성적 떨어지면 어떻게 되게요? 성적 떨어지면 바로 퇴학이에요. 퇴학이에요. 이유는요? 이유는? 왜 여러분들은 성적이 떨어져도 그냥 기분 나쁜 소리 한 번 듣는 걸로 끝나지만 북한은 성적 떨어지면 왜 잘리죠? 바로 북한의 모든 교육비를 누가 부담하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이에요. 북한의 모든 교육비는 국가가 부담하죠. 왜? 무슨 국가니까요? 공산국가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고등학교를 다니건 대학교를 다니건 교육비를 누가 부담해요? 여러분들이 부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만약 가서 공부를 안 해도 대학은 여러분을 자른다 안 자른다? 절대 자르지 않습니다. 왜? 호객님이니까요. 대학이 왜 호객님을 자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북한에서 공부 안 하면 바로 잘립니다. 바로 잘리고 어디로 배치된다? 3D업으로 바로 재배치됩니다. 공산국가니까요. 그래서 북한 대학생들은 공부한다 안 한다? 북한 대학생들은 목숨을 걸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서 대학 졸업을 하면 바로 뭐가 되게요? 북한에서 바로 대학 졸업하면 바로 뭐가 되게요? 영어나 일어로 프리토킹이 다 됩니다. 왜? 북한 사람들이 언어학적으로 발전해서 너 북한 대학 다니면 영어하고 일어가 프리토킹이 안 되잖아요? 바로 잘립니다. 학생들이 목숨 걸고 공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학 졸업해서 영어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돈을 바치는 호갱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실력이 좋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통일됐을 때 정의론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뭔지 아세요? 통일됐을 때 정의론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보통 통일되면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통일 비용이 어떻고 저쩌고 뭐 좋아요, 다 좋은데 내가 생각하는 통일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통일됐어요? 1세대 때는 북한 사람들이 가난하겠어요, 부자겠어요? 가난하겠죠. 왜냐면 북한 경제력 안 좋잖아요. 바로 딱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은 되게 누추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북한 학생들이 공부 존나 잘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요 상황이 역전될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다 경영진이 될 거고요. 남한 사람들이 그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될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통일에서의 최악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요거 사회 기반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통일에서 2세대, 3세대 정도 지나면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상위층이 될 거고요. 남한 사람들이 하위층이 될 겁니다. 왜? 실력의 차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CNN 뉴스에 그 누구 하나 수배령 뜬 거 봤어요? 2조 비트코인. 네, 저기 수배령 뜬 거 봤어요? 네, 뭐냐면 인터폴 수배령 떴는데 그 인터폴 수배령 뜬 사람 누구예요? 북한 해커죠? 전 세계 최고 실력 해커 중에 북한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애들은 물리, 수학, 코딩을 죽어라 훈련시키거든요. 왜? 물리, 수학, 코딩은 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원이 필요 없잖아요. 인간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코딩 시켜서 해커로 만들면 돈 벌어요, 안 벌어요? 존나 많이 벌거든요. 전 세계적 해커 중에 북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킹 범죄 사실 어디로 의뢰 많이 들어갑니까? 북한으로 많이 가요. 예를 들면 뭐 승호의 개인 계정을 폭파해 주세요. 이런 해킹 말고요. 승호의 개인 계정을 폭파시키고 싶어요. 막 이런 해킹 말고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농협 해킹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국정원 해킹하고 싶다. 네. 아니면은 저기 미국 연방 정부 어디 연방은행 뭐 아니면 조그만 은행 해킹하고 싶다.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그럼 다 어디에 의뢰하게요? 북한에 의뢰해요. 북한에. 그래서 북한이 그걸로 돈 굉장히 많이 법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해킹 사건이 일어나면 그 배후는 북한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걸로 북한이 돈을 많이 벌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전 세계 범죄 집단에서 북한에 의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무슨 말 알겠어요? 당연히 하죠. 그 이유가 뭐다? 바로 북한의 여명거리에 과학자들을 배치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리학을 공부해도 서울대 갈 수가 없어요. 네, 이런 하여튼 현실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23년 서울대 문제 토프 해야 되는데 부서 30분.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 이거 그림 그려야 되는데. 자, 그림 그려야 되니까 한 10분 껐다 갈게요. 오, 이거 누구야? 앨리스. 아, 지원이. 지원이. 좋아. 없어요. 그거 같아. 부서 40분. 아,